안녕하세요. 저는 가짜 효자와 결혼해 큰 골치를 겪었던 손인숙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장남으로서 자신의 집을 돕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면 엄청난 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돈은 아끼면서 제 돈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른바 제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남편을 결국 반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정 불화가 심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 남동생은 저와 6살 터울인데 이상하게 동생이 태어난 뒤부터 엄마가 변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게도 막 살가운 분은 아니었지만 동생이 태어난 뒤 엄만 완전히 돌변했죠. 엄만 저와 동생은 돌보지 않고 맨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술만 마시러 나갔습니다. 아빤 다니던 직장 월급 외에도 재테크에 능한 분이라 벌이가 좋으셨는데요. 엄만 그런 아빠의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만 바빴던 겁니다. 결국 아빤 제가 12살, 동생이 6살 때 엄마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만 그런 아빠의 발치에 그것도 집안에서 침까지 뱉었죠. 그 뒤 엄만 저와 동생을 단 1분도 보러 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엄만 이혼한 지 고작 1년 뒤 술을 먹고 무단횡단을 하다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심지어 외할머니마저 엄마의 장례식에서 천벌을 받은 거라며 한숨을 지으셨고요. 그런 엄마를 뒤로하고 아빤 혼자 열심히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나마 조금 더 철이 들었던 전 어린 동생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누나, 나 잠이 안 와. 그래? 이리 와. 누나랑 자자. 누나가 책 읽어줄게. 누나, 나 옷 다 입었어. 그래? 어디 보자. 어머, 옷이 그게 뭐야? 너 양말도 짝짝이로 신었잖아. 누나가 옷 다시 꺼내줄게. 저는 자주 퇴근이 늦으시던 아빠 대신 동생의 숙제를 봐주고 동생이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제 등교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 동생을 챙겨주기도 하고 동생의 손톱 발톱도 예쁘게 잘라주었죠. 또 동생은 제 무릎에 누워 귀 파는 일을 참 좋아했는데 나중엔 꼭 새근새근 잠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저 또한 어린 나이인데도 동생이 마치 자식처럼 느껴지곤 했고요. 아빤 동생을 잘 챙기던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며 아빤 제게 현명하게 재테크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건 일찌감치 배워둬야 인생을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서요. 아빤 돈이 들어오면 주식과 상가, 부동산에 잘 나누어 투자하곤 하셨는데 그런 자신의 노하우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그런 아빠가 너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아빤 제가 고작 25, 동생이 19살일 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아빤 뒤늦게 발견된 대장암 투병을 1년 반 정도 하셨거든요. 이젠 정말 떠날 날만 기다리시던 아빠를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가 혼자 아빠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아빤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인수가, 아직 어린 정민이 네가 잘 좀 챙겨다오. 우리 딸 아빠가 믿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빼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그거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정민이 대학 학비도 내주고 나중에 정민이 결혼할 때 꼭 절반은 정민이 몫으로 주렴. 늘 우리 딸에게 집만 주게 돼서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그렇게 아빠를 보낸 뒤 저와 동생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전 꾸준히 직장을 다녔지만 아빠가 남겨주신 돈을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재테크에도 활용했어요. 코스닥보단 안정적인 의량주 위주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렸고 서울 강북 쪽에 아파트도 한 채 구매했죠. 아시다시피 그땐 서울 집값이 한 해 한 해 가파르게 뛸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불린 데는 제 미래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동생이 결혼할 때 아빠가 남겨주신 것보다 누나로서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동생은 제가 자신을 항상 챙겨주는 고맙고 미안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실은 저도 착한 동생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랬기에 더더욱 누나이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챙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동생밖에 모르던 제게도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소개팅으로 증거맨이던 남편을 만나 연애한 끝에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도 됐겠다. 비로소 저도 제 인생을 좀 더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영, 저희 누나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한테 누나이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누나, 저 매영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알겠어, 처남. 내가 우리 처남 무서워서라도 꼭 처남 누나한테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웃는 모습이 참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제 마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해 줬고요. 남편에겐 저와 동갑인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자신의 동생을 많이 챙기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데 가족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같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장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점이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형수, 나 거기 식탁에 있는 과자 좀 줘봐요. 아휴, 아까 제육볶음이 영 맛이 별로라 덜 먹었더니 영 출출하네요. 열심히 만든 건데 입에 안 맞았어요, 도련님? 좀 싱겁더라고요. 음식은 간이 생명인데. 형, 형수랑 살다가 살이 쫙쫙 빠지겠어. 형수 음식 교육 좀 다시 시켜. 결혼 전엔 그냥저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시동생은 정말 경우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게 형수님도 아닌 형수 하면서 무슨 식모 부리듯 이거저거 시켜대더군요. 게다가 자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기만 했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속이 허하네. 형은 힘들겠네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시댁에 얹혀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동생은 어찌저찌 전문대 하나를 졸업한 뒤 일을 하다 툭하면 그만두고 또 한참을 쉬다가 직장을 구한다 싶으면 다시 그만두고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사회성이 없으니 직장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런 주제에 툭하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며 돈을 물쓰듯이 썼고 심지어 PC방 사업을 하겠다며 시댁 돈을 가져다가 썼다가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못했던 시댁을 폭삭 주저앉게 했었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두 군데나 차렸던 PC방은 망했고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숨겼어? 미안. 근데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거야. 나랑 사는 거지 내 동생하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도련님을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가족 중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법인데 나랑 있을 때도 봐봐. 나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데 당신마저도 쟤는 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기만 하고 있으니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무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한 거지. 제가 가장 답답했던 건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런 시동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동생은 선천적으로 한쪽 새끼 발가락에 작은 장애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시동생을 어릴 적부터 많이 안쓰러워해 오냐오냐 하고 키우셨대요. 남편도 부모님이 그러시니 동생은 응당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시건방짐을 받아줬었고요. 그렇다고 시동생이 가족들을 다 자기 발밑으로 보기까지 하진 않았는데 그랬으니 가족들도 더 시동생을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동생은 유독 그렇게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알아서 주의를 주지 않으니 전 제가 직접 시동생의 말을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저녁에 오리고기 먹고 싶은데 나가서 훈제오리 좀 사오지 그래요.
부추랑 소주도 같이요. 아, 마늘도요. 먹고 싶으면 도련님이 사오세요. 네? 지금 그거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게요? 먹고 싶은 사람이 사와야죠. 혹시 제가 이 집에 고용된 식모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도련님? 전 엄연히 도련님 손윗 사람이에요. 아, 설사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이참에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나 참, 며느리면 다 시댁 식구 아래죠. 어머니, 아버지, 지금 형수 하는 말 들었어요? 아유, 그만해라, 형씨가. 이 엄마가 사오마. 근데 애미야, 좀 기분 나쁠 순 있어도 그냥 참지. 그래도 네 시동생인데 너도 참 성질머리가 대단하구나. 시동생은 기막혀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편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시모와 시부는 그런 시동생을 나무라기는커녕 저를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감히 며느리가 함부로 대하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나마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긴 했지만 시동생에겐 이 정도로 말하곤 말아버렸어요. 야, 형씨가 그래도 네 형수인데 잘 좀 지내.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생겼던 아들을 낳고 잘 지냈는데요. 시댁에만 가면 기분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시댁만 가면 그런 모습을 보이니 전 결혼 초부터 시댁을 잘 안 가게 됐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시댁에 잘하고 싶었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었던 데다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시부모에게 저도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꾸 돈을 주려던 거였죠. 여보, 이번에 형식이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데 우리가 돈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그 큰 돈을 우리가 왜? 하고 싶으면 도련님이 직접 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차려야지. 아이, 알잖아. 걔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잘 되기만 하면 우리가 보태준 돈 고스란히 돌려주겠대. 내가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자리 못 잡고 힘들어하는 동생 좀 도와주고 싶어. 당신도 동생 있어서 이런 내 마음 알잖아. 아니, 난 이해 못해. 내 동생은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면 그걸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곱절로 갚으려고 노력하던 애야. 자기 앞가림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우리 결혼할 때 그 사회초년생인 애가 대학 시절부터 알바했던 돈 모아서 1,000만 원이나 줬던 거 기억 안 나? 내 동생은 애초에 자기 사업 해보겠다고 나한테 손 벌릴 애도 아니야. 근데 도련님은 노력이라고 눈꽃만큼도 안 하면서 가족들한테 손만 벌릴 줄 알잖아.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지. 뭐 잘 되면 갚는다고? 그게 말이야? 아니, 물론 처남 기특하지. 나한테도 잘하고. 근데 사람이 다 천안 같을 수 없는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해야 부모님도 마음을 좀 놓으실 거 아니야. 어? 미안한데 나는 못해. 게다가 와서 직접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도련님은 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날 그렇게 가족으로도 생각 안 하고 우습게만 여기는 사람한테 내가 왜 내 돈을 빌려줘야 돼? 난 싫다고 확실히 얘기했어. 한 번은 시동생이 또 사업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확신도 있었고 절 함부로 대하는 시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뒤 시동생은 어떻게 돈을 구해 카페를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동생에게 돈을 2천만 원이나 도와줬더군요. 내가 그때 분명 안 된다고 했지? 어떻게 나 몰래 그런 큰 돈을 줘? 내가 다 보탠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형식이 도와주시는데 나도 모자란 돈만 조금 보탠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기 그렇잖아. 장남인데. 두 분도 그래. 두 분 같이 운영하시는 식당 매출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와중에 대출까지 받아서 도련님을 도와주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스워? 우린 집 대출금도 없어서 여유로운 편이잖아. 그리고 강북에 당신이 사둔 아파트도 있는데 여유로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어? 저희에겐 여윳돈이 좀 있었는데 그건 결혼할 때 제가 집을 해갔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물려주신 제 몫의 유산도 있고 아빠 덕에 많이 불릴 수 있었던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모아뒀던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로 시댁 식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 덕분에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서 남편은 제 명의의 집과 강북에 사두었던 아파트를 믿고 여유만만한 마음으로 시댁을 돕고 싶어 했던 겁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끔 돈을 보태긴 했어도 그렇게 큰 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부턴 제 재산을 믿고 더 쉽게 꺼내 쓰려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일 하나만 있었으면 그렇게 남편이 괘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 몰래 시동생에게 돈을 해줬다가 또 걸렸었거든요. 형수, 덕분에 저 해외여행 잘 다녀왔어요. 우리 형수 째째하고 성질 더러운 분인 줄로만 알았더니 가끔 통 크게 쏠 줄도 아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저 여행 가고 싶다고 형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형이 선뜻 여행비를 다 대주던데요. 그거 형수가 허락해 준 거 아니었어요? 한 번은 명절에 시동생의 말을 듣는데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당시 시동생은 카페를 고작 1년 만에 말아먹고 다시 백수 신세가 됐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준 1,000만 원은 돌려받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속상해하는 시동생을 위로해준답시고 일본 여행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 모르게 말입니다. 그걸 들키자마자 남편은 내 동생이 불쌍했느니 어쩌느냐 하며 우물쭈물댔는데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부모는 저를 쏘아보며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증권사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자기 마음대로 동생 챙기면서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니? 가족이 없었으면 대식이 죄도 없었어. 넌 챙길 가족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심보 좀 곱게 써라.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벌이가 두 분 생각만큼 많지도 않고요. 제가 애초에 집을 안 해왔으면 자기 동생한테 저렇게 돈 펑펑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빌려간 돈 갚지도 못했으면서 여행까지 보내달라고 말한 도련님이나 제 덕에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일삼는 제 남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전 기가 막혀서 아들을 데리고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따라 나온 남편은 싹싹 빌었고 2번 다시 시동생에게 돈을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 남편은 이번엔 자기 부모님에게 저 몰래 돈을 해주더군요. 그걸 제게 걸린 뒤엔 시동생 때 그랬듯 또 싹싹 빌었고요. 미안해, 여보. 근데 장남으로서 힘들게 사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다른 집 부모님들은 그 연세면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효도 받으면서 편하게 사신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장사도 잘 안 되는 식당 일하랴 형식이 때문에 생긴 빚 갚으랴 맨날 고생만 하고 사시잖아. 그래서 큰맘 먹고 패키지 여행 예약해드린 거야. 물론 난 어머님 아버님을 차마 좋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설마 시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봐? 그리고 해도 정도껏 했어야지. 나도 비행기 기본 좌석만 타고 다녀봤는데 뭐? 1등석? 이게 하나당 얼만데 당신 돈이 그렇게 많아? 그거 하나 예약해드린다고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나도 효도하는 김에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 당신 결혼하기 전엔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번 어머님 아버님 안 보내드리지 않았어? 지금 내 돈 믿고 당신 이러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 내 돈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야. 그런 아빠 유산으로 힘들게 불린 내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당장 비행기표 일반표로 바꿔.
시부모님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좌석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그 1등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울상이 되어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멋대로 예약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부모는 또 불만을 품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러면 아예 제가 여행을 취소해버릴까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말이죠. 그 이후 2번 다시 멋대로 돈을 쓰지 않겠다던 남편은 이번엔 제게 말도 없이 시댁 TV를 바꿔드렸더군요. 그때 전 너무나 많은 신뢰가 사라져 이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한두 번이야? 그렇게 효도하고 싶고 당신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었으면 결혼 전에나 잘해줄 것이지. 왜 나랑 결혼하고 나서 이러는 건데? 당신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랑 우리 성빈이야.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 집에만 착한 장남 노릇을 못해서 안달이냐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여보, 이번엔 진짜야. 내가 우리 경제권 다 당신한테 넘길게. 당신이 다 관리해. 그러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그때 남편은 제게 모든 경제권을 넘기겠다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망감을 줬던 남편을 용서해줬던 건 저희 아들을 생각해서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픔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우리 아들의 아빠였으니 저는 남편을 포용해 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때 전 고민 끝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게 통장 관리 모두 맡기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직 너무 어렸던 아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물론 남편을 용서해줬다고 한들 악화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딱 시댁에 기보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 동생과 나름 잘 지내던 남편을 봐서 저도 최소한의 양보는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껏 쭉 남편과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서만 썼었지만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우리에겐 좋은 나날도 있긴 했습니다. 성빈아, 옳지. 잘한다. 아빠 여기 있어. 우와, 여보, 우리 성빈이 엄청 잘 걷는다. 어, 넘어진다. 넘어져. 으라차. 걱정 마. 내가 잡았어. 내가 다 보고 있었지. 우와, 동태찌개 진짜 맛있다. 이거 당신이 직접 끓인 거 맞아? 파는 거 아니야? 나도 생선 다루기 어려워서 동태찌개는 처음 끓여봤는데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노력해봤어. 인터넷에 좋은 레시피가 많이 있더라고. 어때? 당신 아내 요리 솜씨 끝내주지? 최고야. 어디 요리 솜씨 뿐이게? 증거맨인 나보다 재테크도 더 잘하지, 요리 잘하지, 야무지지, 착하지. 최고의 엄마이자 아내야 당신은. 어린 아들과 놀러 나가 소중한 추억을 쌓던 시간들,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복들, 남편과 저 사이엔 분명 그런 소중한 순간들도 많았었어요. 만약 좋았던 순간 없이 늘 힘들기만 했다면 진즉 갈라섰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었던 거예요. 통장 관리 제게 넘기며 남편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좀 조용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더라고요. 여보, 당신 또 술 마셨어?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일이 많이 힘들어? 미안해, 여보. 나도 열심히 한다곤 하는데 요즘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거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증권사 다닐 자격이 있냐? 잘리고 싶냐면서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나 너무 힘들어, 여보. 이런 모습 당신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데 뜻대로 잘 안 돼. 괜찮아. 뭐 일이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당신 그동안 잘해왔잖아. 지금만 잘 참고 버티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전에 시모에게 말했듯 남편은 원래부터 실적이 아주 뛰어난 증거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을 기는 수준도 아니었고요. 늘 평균은 하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높은 연봉을 받지 못했어도 꾸준히 제 몫은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번 큰 실수로 손실을 낸 뒤 자신감 결여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남편의 실적은 나날이 저조해지더군요. 그로 인해 윗선에 엄청난 실적 압박까지 더해지니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살까지 3kg나 빠졌었어요. 남편은 크게 힘들어하며 술을 매일 달고 살았습니다. 원래 술을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 저는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좋은 말로 걱정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그래도 남편의 악재와는 별개로 당시 전에 사둔 강북 아파트 덕에 큰 이득을 봤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여보. 내 직장이 불안한 마당에 당신이라도 더 안정이 생겨서 당신이라도 잘 되니까 내가 그나마 덜 불안한 것 같아. 저는 당시 그 아파트를 11년 만에 팔았습니다. 살 때보다 무려 수익을 250% 정도나 봤었죠. 그 돈으로 동생이 결혼할 때 아빠가 물려주신 돈에 비해 더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 동생은 32살이었는데 마침 동생에겐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것도 같아 누나.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여자친구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거든. 다음에 누나한테도 한번 인사시켜 줄게.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기에 전 아파트를 팔며 슬슬 아빠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판 지 3달 뒤 어느 날 저는 아주 뜬금없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제 동생이 아니라 갑자기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시댁에 데려온 거예요. 어쨌든 저도 가족이니 시부모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만난 지 겨우 4개월 됐다는 시동생의 말에 깜짝 놀랐죠. 만난 시간이 뭐 중요한가요? 서로 뜨겁게 좋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미연이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면야 뭐. 반가워요, 아가씨. 솔직히 말하자면 시동생은 딱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왔더군요. 팔 한쪽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고 예전 저희 엄마가 떠오르는 새빨간 립스틱에 껌을 짝짝 씻기까지 도저히 곱게 볼래야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취향은 자유라지만 누가 첫인사 오는 자리에 저렇게 온답니까? 시부모도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동생이 좋다니 그냥 포기한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누구와 결혼하든 제가 간섭할 바는 아니었지만 작은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그동안 잠잠했던 남편이 또 시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할까봐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장 자체를 당신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형식이 걔도 이번엔 직장 구해서 반년 넘게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럼 자기 알아서 잘하겠지 뭐. 무엇보다 지금 직장에서 내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내가 걔를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겠어. 걱정하지 마 여보. 하나부터 10까지 틀린 말이 없었기에 그제야 전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곤란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2억 정도의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나 이번엔 진짜 실적 압박이 제대로 들어왔어. 진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미안한데 그래도 당신이 나 믿고 한 번만 투자해 주라. 되게 괜찮은 종목이 있어. 이걸 리스크도 적고 수익 확률도 높아 여보. 당신 이번에 아파트 팔아서 여윳돈도 많잖아. 내가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부탁해. 이렇게 실적 저조한 상태에서 혹시 잘리기라도 하면
나 이직도 멀쩡하게 하기 힘들어. 실적에 쫓기던 남편은 자신을 통해 제가 투자를 해주길 바랬던 겁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은 우리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파트를 판 돈은 제 개인 통장에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하도 사정하기에 제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어쨌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닌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추천해준 종목에 대해 나름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재테크를 하고 있었으니 정보를 얻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알아봤더니 남편 말대로 위험성도 낮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2억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실적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말이죠. 그런데 남편을 위해주고자 했던 그 일을 남편은 그 엄청난 뒤통수로 돌려주더라고요. 여보, 어제 그거 투자 잘 들어갔어? 나 좀 확인시켜줘. 어? 굳이 그걸 왜? 그냥 알아서 내가 잘하고 있어. 다음날 전 남편에게 그 주식 계좌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순간 엄청난 불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을 쉬지 않고 추궁했죠. 뭐야, 왜 확인을 못 시켜줘? 말은 왜 그렇게 더듬고? 당신 뭐야, 그 돈 진짜 투자한 거 맞아? 어?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그게 실은 그거 형식이 보내줬어. 형식이가 직구할 돈이 부족하다길래 형으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 그걸 또 도련님을 보내줬다고? 당신 미쳤어?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겐 절대 그럴 일 없다더니 남편인 기어코 그 돈을 또 시동생을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빽하고 지르자 남편은 진땀을 빼며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실은 저번에 재수시 될 사람 인사시킨 다음 날에 형식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자기가 당장 모아둔 돈은 없고 부모님도 노후 자금 다 끌어모으고 추가 대출 받아도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도와준다고 하셨대. 근데 실은 내가 걔한테 당신 아파트 판 얘기를 했었거든. 걔가 이번엔 꼭 갚을 테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2억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빌라 전세라도 얻고 싶다고. 그게 부모님한테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데 그게 또 맞는 말이긴 하잖아. 그래서 내 돈으로 도련님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빌려줄 게 뻔하니까 나도 고민하다가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거야. 당신한테 투자했다고 하고 한 몇 년 기다린 다음에 형식이가 그 돈 갚으면 돌려주려고 했지. 원래 투자는 그렇게 몇 년씩 묵혀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설마 당신이 오늘 확인시켜 달라고 할 줄은. 미안해 여보. 남편을 믿고 전날 바로 제가 확인해보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남편은 제 돈으로 또 시동생에게 체면을 차리고 싶어 했던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마구 화를 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아주 미쳤구나. 어? 내가 말했지. 아파트 산 돈 우리 아빠가 나중에 동생 주라고 물려주신 유산이었다고. 우리 아빠가 내 동생 위해서 남겨주신 돈을 당신이 뭔데 탐내? 당신 동생은 또 뭔데? 빨리 그거 당장 돌려받아 오지 못해? 어떻게 그래? 걔 이미 그 돈 믿고 결혼식 전에 미리 입주할 전셋집 계약까지 마쳤다는데. 여보, 내가 분명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냥 내 동생도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처남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줄 거잖아. 나도 내 동생한테 형 노릇 좀 해주고 싶었어. 그럼 당신 돈을 하지. 왜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내 돈으로 도와주고 생색 내려가냐고. 따지고 보면 난 아빠가 동생 몫으로 물려주신 돈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야. 날강도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아니, 솔직히 아무리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돈이어도
결혼했으면 그건 부부 공동의 돈 아니야? 나도 당신이 그 아파트 팔아서 그런 큰 이익을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형식이 도와줄 생각을 못 했지. 근데 우리 이익 크게 봤잖아. 어차피 처남한텐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것만큼 주면 되고 나머진 당신이 투자 잘해서 이득 본 돈인데 그럼 우리 돈이지. 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도 이번에 공돈 크게 벌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남편은 제 돈으로 자기 동생에게도 생색을 내고 자기 부모가 대출받을 일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늘 말뿐이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건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반성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었네. 그래, 돈도 못 찾아오겠고 그렇게 장한 장남 노릇 하고 싶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 나 절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제가 그렇게 대화를 끝내자 남편은 내심 안도하는 듯 하더라고요. 아마 평소처럼 제가 화만 내고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진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저는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제가 관리하고 있던 부부 공동재산을 모아둔 통장에서 2억을 바로 제 동생의 통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통장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까지 합쳐 제 돈보다 남편 몫의 돈이 더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제 돈은 집 사는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공동 통장에 들어있던 제 몫의 돈은 정확히 계산해서 싹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은 순수한 남편 몫의 돈이었던 거예요. 누나, 이 돈 뭐야? 어, 네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한 돈 중 일부인데 우선 받아놔. 전 놀라서 전화를 건 동생에게도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제가 시댁 관련된 일로 남편과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던 동생은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크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거의 텅 비다시피 한 통장을 그날 저녁 남편 눈앞에 떡하니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이거 잔액이 왜 이래? 당신도 멋대로 당신 동생한테 내 돈 보냈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어. 그 공동 통장에 있는 돈 중에 내 몫은 따로 내 통장으로 다 보냈고 남은 당신 돈에서 2억 내 동생한테 보내줬어. 그럼 공평하지? 뭐?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을 당신 멋대로 보내? 왜 안 돼? 당신이 했잖아. 나는 당신 동생한테 돈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거짓말하고 보낸 건 당신 아니야? 그래서 나도 순수 당신 돈으로 누나 노릇한 건데 뭐가 어때서? 당신한테 2억이랑 나한테 2억이랑 의미가 같아? 당신은 그 돈 없어도 괜찮지만 난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돈은 싹 빼갔다니. 그럼 이제부터 돈 관리 각자기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나한텐 거의 이렇게 먼지만 남았는데 그건 불공평하지. 같이 애 키우는 부부 사이 진짜 이럴 거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 돈을 멋대로 시동생에게 줄 땐 언제고 자기 돈이 없어지니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군요. 전 아직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남편에게 이번엔 이혼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이걸 왜? 그럼 우리 아빠 유산을 멋대로 당신 동생한테 보내도 내가 다 참고 살아줄 줄 알았어?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줬어. 당신도 저번에 말했지? 진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당신은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고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난 변호사 선임해서 그동안 당신이 멋대로 시댁에 퍼준 돈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재산 분할도 받아낼 거야. 혼인 파탄 원인 제공에 대한 위자료도 같이. 아니 여보, 지금 당신한테 그 2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형식이한테 그 2억도 다시 달라고 할게. 그러니까 우선 이혼 얘긴 좀 참아봐. 어?
아니, 싫은데? 당신이 그 2억을 돌려받아 오든 아니든 내 마음 안 변해. 난 어차피 동생 주려던 내 돈, 당신 돈으로라도 동생한테 줬으니까 전혀 손해도 아니고. 내 돈만 믿고 그렇게 든든한 장남으로 타고 싶었나 본데 어디 이혼하고 나서도 쭉 잘난 장남으로 남을 수 있는지 두고 봐. 그리고 2억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당연히 전부 큰 돈이거든? 당신 돈만 귀한 줄 알고 남의 돈을 우습게 하는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알아도. 나 할 말 끝났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저는 이혼서를 받고 허둥지둥하던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잘못했다며 울고빌고 빌더라고요. 그러다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제게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당신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어. 그래,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해야지. 결혼했으면 당신 아버지 유산도 이 아파트도 다 공동재산 아니야. 이 아파트랑 그 강북 아파트 판 돈도 나한테 나눠줘.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원래 부모님 유산은 특유재산인 거 몰라? 거기다가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가 마련해 온 건데 당신한테 무슨 지분이 있어? 뭘 말하려거든 똑바로 알아보고나 하든가. 결혼 생활도 5년밖에 안 한 마당에 정 그렇게 지분 요구하고 싶으면 어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봐. 헛수고겠지만. 궁지에 몰려 드러낸다는 것이 탐욕이라니 없던 정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까지 집에서 버티려고 애를 썼는데요. 남편은 결국 제 걱정에 집까지 달려와준 동생 손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그만큼 참아줬으면 더 잘했어야지. 어떻게 그 돈에까지 군침을 흘릴 수가 있어? 나가라고. 처남, 그래도 내가 매형인데 반말은 좀. 당신 동생도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며? 내가 그거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누나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우리 누나 눈에서 감히 눈물이 나게 해?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쫓아냈냐고 아주 난리를 쳤거든요.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곤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하도 그 집 장남 노릇하고 싶다길래 그러라고 제가 반품해 준 건데요. 그 인간 아줌마 작은 아들 결혼자금 보태주겠다고 자기 돈 2억을 다 털어줬거든요. 이젠 빈털털이 된 큰아들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전 이만 빠져드릴 테니까요. 이후 이혼은 정말 싱겁게 끝이 났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기보단 끝까지 제 재산을 어떻게든 더 뜯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요. 하지만 당연히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죠. 결국 남편은 그동안 멋대로 시댁에 퍼준 돈 때문에 가져갈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한 데다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기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도 가족도 전부 잃고 이혼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 동안 남편에게 돈을 받은 시동생은 입을 싹 닫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시댁에선 아주 개싸움이 났다고 해요. 형순 진짜 줬으면 땡인 거지. 그 돈 없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혼까지 하고 그래요. 형수 때문에 저만 골치 아프게 됐잖아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제게 전화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군요. 들어봤더니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2억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보챘다네요. 하지만 시동생이 입을 싹 닫고 전셋집 잔금까지 치른 뒤 집을 나가버리자 남편은 시동생에게 소송까지 걸었다고 해요. 돈을 안 돌려주면 시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시동생은 제게 화풀이를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일침을 날려줬습니다. 내가 왜 이 전화를 받았는 줄 알아? 꼭 너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야. 야, 장영식. 나이 처먹고 그딴 식으로 좀 살지 마. 네 부모님도 네 형도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장영식 네가
그 집에서 제일 구제도 안 되는 구제불능이야. 형제끼리 소송 싸움을 하든 말든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너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나 건방지게 굴면 잘근잘근 밟아버린다. 알았어? 그 뒤 결국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더군요. 게다가 실적이 갈수록 더 저조해져 전 남편은 이혼한 뒤 직장에서 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제게 양육비 보내랴, 시부모에게 돈 뜯기랴 고생 꽤나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니 혹시 몰라 전 남편의 연락처는 차단하지 못했는데 제발 양육비 좀 깎아달라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섞인 문자를 보내기에 전부 무시해버렸네요. 아, 시동생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만 보내고 자신은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전 가끔 아이를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 마주쳤을 때 들어보니 전 남편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나 증권사 그만뒀어. 다른 데론 이직이 잘 안 돼서 나 지금은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전 남편은 어떻게든 모자란 실적을 만회해보고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시에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전 남편은 무리하게 그런 곳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결국 증권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지금은 소형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나 집에서도 나왔어. 지금 혼자 원룸에 살고 있어. 앞으로 애 거기로 보내주면 돼. 당신 부모님 집은 어쩌고? 형식이가 이혼당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거든. 우리 지금 남보다도 못한 사이잖아. 그래서 불편해서 내가 나왔어. 내 돈 뜯어서 결혼했으면 잘이나 살 것이지. 그 자식 바람 피고 노름에까지 손댔대. 그나마 애가 없던 게 다행이지 뭐. 괘씸했던 건 내 돈으로 냈던 전세 보증까지 노름으로 다 날렸다는 거야. 근데도 부모님은 애가 이혼까지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냐면서 걔만 감사시더라. 나한테 글쎄 인정머리가 없대. 내가 그동안 집에 어떻게 했는데 집 도와주려다 이혼까지 당한 건데. 전 남편은 자신의 희생은 알아주지도 않던 가족에게 실망해 제 생각이 더 낫다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주고 자신을 위해 돈을 투자해 주려고까지 했던 제가 말이죠. 누가 진짜 날 생각해주는 가족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그땐 정말 미안했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잠깐 다시 받아달란 말 할 생각도 하지 마. 난 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당신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지. 실은 속으론 토악질 나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그딴 하소연도 하지 마. 당신은 당신 가족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이혼당한 거야. 그러니까 남 탓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애한테나 잘해. 저는 슬그머니 제게 용서를 구하려던 전 남편의 말을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벽을 제대로 느낀 건지 그 뒤로 제게 또 그런 뉘앙스를 풍기진 않더라고요. 2년 전 제 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 유언대로 저는 동생에게 근사한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그동안 제가 불린 돈까지 합하니 꽤 좋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동생에게 보내준 2억 외에도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을 동생에게 좀 더 보내줬습니다. 올케 제 동생처럼 정말 성격이 좋고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올케 뱃속엔 저희 조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됐지만 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동생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곤 해요. 그리고 그런 동생만큼 저도 다시 저희 아들과 행복해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린 동생은 더 이상 제 보살핌이 필요치 않은 늠름한 가장이 되었죠. 그러니 전 앞으로 누나가 아닌 엄마로서의 행복한 길에 더 집중하며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잃은 부재, 남편과 이혼 등 순탄지 않은 삶이었지만 앞으로 인생에 빛들 날이 더 가득할 거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처음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제 전 남편 또한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남의 돈을 우습게 여기는 부류였죠. 그랬으니 제 돈을 멋대로 시동생에게 퍼주는 것으로 공짜 형 노릇을 하려고 들었고, 정작 자신의 돈을 쓰게 됐을 땐 시동생과 소송 싸움까지 가는 추태를 보이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내 돈, 네 돈의 구분이 사라질 순 있지만 그것도 진심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야 합당해지는 일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얄팍한 계산기부터 들이밀다 보면 결국 자신도 한낱 물건처럼 정리당하는 신세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 사실을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이 지금쯤은 깨달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